정재훈이라고 하고 목동이랑 대치해서 수능 국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엄청 걱정이 많은 이제 딱 고1 어머님들 맞으시죠? 네네. 절대 재수할 수 없는. 네. 그래서 꼭 수능 국어가 이제 마지막 역사에 사라질 이제 수능 국어를 치를 마지막 세대인데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일단 수능 국어가 뭔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네. 얘가 한 박자가 느리네요. 네. 수능 국어가 변화를 3년 전에 또 한 번, 그러니까 3년 전에 수능 국어가 예전에 거에서 변화를 했는데 지금의 어머님들 자제분들께서 치실 수능 국어가 지금 이런 형태입니다. 원래는 45문제 중에 독서라는 비문학 파트가 15개, 그리고 문학이라는 고전소설, 현대소설, 고전시, 현대시가 15문제, 그리고 화작과 문법이라고 지금은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는데 문법은 어머님들 아시는 지금 언어와 매체로 바뀐 그 문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0문제, 5문제에서 총 45문항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인 독서와 문학이 34문제, 그리고 선택 과목이 11문제로 해서 총 45문제로 바뀌었는데 어디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느냐. 이제 고1 때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저는 수능을 어차피 볼 수밖에 없고 봐야 된다면 방학 틈틈이 저는 정말로 좀 수능에 대한 그런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제 대치나 목동에서 고2 수능반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번 6개월을 경험하거나 최소한 수능이 뭔지에 대해서 경험을 해보고 고3에 올라간 애들이 확연하게 점수가 정말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뭔가 강사로서 이런 수업을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데이터적으로 확실히 듣고 나서 고3 때 내신과 수능을 병행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측면이나 그리고 실력적인 측면에서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수능을 경험해 보는 게 확연하게 달라지는구나 라는 걸 정말 절실하게 느껴서 그런 것들이 기회가 된다면 분명하게 한 번쯤은 고1이든 중3이든 아니면 고2든 상관없이 수능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을 하고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독서와 문학이라는 게 이제 공통 과목인데 이게 어떻게 바뀐 딱 그 보시면 시각적으로 독서가 2문제, 문학이 2문제가 늘어났습니다. 근데 그만큼 4문제가 늘어나고 점수가 더 배점이 높아졌다는 의미겠죠. 그러면 공통 과목이라는 것이 지금 선택 과목에 앞서서 아이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점수를 얻어야 될 중요한 어떤 과목인데 그 중에 정말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1, 2와 고3이 또 다른 점, 그리고 중학교 국어와 고등학교 국어가 다른 점은 어쨌든 독서인 비문학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치동에서 재수를 하고 있는, 의대를 가기 위해 재수하고 있는 재수 종합반의 한 98%가 다 국어 때문에 재수하는 거예요. 걔네는 수학에서 변별력이 안 생깁니다. 수학과 과탐이 다 되어 있는데 항상 국어에서 한 문제 정도 차이로 계속 의대의 모든 라인이 다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문제가 문학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독서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그만큼 국어 자체가 1년 동안 한다라고 해서 점수가 오를 수도 있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한 애들이라도 감을 못 잡거나 이런 어떤 국어 자체에 대한 그 독서 자체에서 요구하는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정말 고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인 비문학을 확실히 잡고 올라갈 필요 있다. 뭐 제가 좋아해서 또는 제가 뭐 이걸 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누구라도 문학이 아닌 독서를 잡고 있어야 나중에 수능 국어를 볼 때 정말 고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일 겁니다. 그래서 이 공통 과목이 바뀐 거에서 어쨌든 독서라는 비문학을 무조건적으로 경험해보고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려서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제가 조금 더 보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34문항 74점이 배점이 되어 있고 그리고 선택 과목이라고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을 아마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마지막 선택인데 11문항씩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 첫 번째 독서 내지문, 그 다음에 문학 내지문,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마지막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라는 것과 그동안 매체의 어떤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문제, 문법 문제 5문제, 그리고 매체 문제 6문제 해서 총 11문제. 그리고 화법과 작문은 거의 독서에서 그냥 사실찾기 정도의 어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다만 시간이 좀 쓰일 수 있는 그런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특징을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공통 과목에 대한 독서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선택 과목에서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것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일단 고3에서의 선택 과목에서 언어와 매체는 대다수의 상위권들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점수적인 측면이나 표준 점수 차이에서 화법과 작문과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뭔가에 대한 경험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나는 때려 죽어도 문법을 안 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언어와 매체 시켜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준비를 정말 지금부터 타이트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을 한다. 그러니까 저는 뭐 상담하러 오신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지금의 어떤 너의 그 목표점과 그 어떤 내신의 갭이 있다면, 그러니까 자기가 분명하게 가고 싶은 대학이 있고 그 어떤 열망이 있고 그리고 자기 어떤 그 충분한 포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신을 좀 망치거나 아니면 내신에서는 갈 수 없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고민점이 생기는 게 그럼 수능과 내신을 병행해야 되느냐 아니면 수능에 좀 올인해야 되느냐에서 저는 내신은 일단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만 수능을 올인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네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한다. 그 시간을 정말 잘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게 계속 그 루틴을 내신과 병행해서 짤 수 있다면 고3에 올라왔을 때 최종적인 선택을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부터 체계적인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게 굉장히 아이에게도 그렇고 어머님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아직 2년 남았으니까 수능은 먼 얘기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뭐 과탐이나 수학이나 뭐 국어나 여러 가지 어떤 과목들을 주요 과목 위주로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말 체계적으로 고민을 잘 하면 분명하게 고3 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 국어, 저는 다른 과목은 잘 모르니까 수능 국어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시면 이제 네 EBS 연계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국가가 이제 그 너무 학력의 쏠림이 이런 학군 지역에서 심하게 나타나니까 EBS라는 그 공익적인 어떤 공익성을 띠고 있는 그 방송에 나오는 문제를 통해서 이제 수능을 연계시킨다라는 게 EBS 연계율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70%에서 50%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간접 연계로 바뀌었는데 EBS 연계 자체를 뭔가 공부해야 된다. 나중에 수능에 급박해져서 수능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뭔가 준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한 번쯤 경험하지 못한 애들의 가장 큰 어떤 특징이 거의 막바지에 EBS만 파고 있습니다. EBS만 연계되겠지, 어떻게 하겠지. 한 몇 개월을 EBS만 하다가 연계 안 되면 실력이 없으니까 못 풀다가 뭐 아무튼 수능을 망쳐서 최저를 못 맞추거나 수시의 대부분의 50%는 허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 이상이 최저를 못 맞추고 상위권 대학에 갈수록 그 비율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고3 때 가면 나중에 고3 어머님이 되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자체가 24시간을 진짜 체계적으로 이렇게 뭔가 나눠 놓더라도 너무 시간이 바특하고 잘 모자른 경우가 많아서 내신과 수능이 그때 병행되면서 뭔가 하는 거는 고1 때부터 그런 걸 준비한 것과 준비하지 않은 건 정말 엄청난 차이를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뭐 대치동이 가장 빠른 어떤 지역이긴 한데 거기에서는 당연하게 중3 때부터 수능 준비를 같이 병행하면서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고1 때부터 한 번쯤 수능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고2, 고3에 자연스럽게 뭔가 연결될 수 있도록 올라오면 특히나 고2 이제 수능반은 거의 목동이나 대치에서는 거의 필수적인 어떤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6주, 8주씩 경험해서 올라오면 고3 때는 충분히 감을 갖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수능 국어가 이렇게 변화됐다. 그래서 다음을 넘겨보면
네, 이제 수능 국어 성적이 변화된 점에서 어떻게 산출되느냐라는 거를 당시에 이제 평가 이 출제를 하는 기관이 이렇게 정보를 제시해 줬습니다. 너무 무책임하죠. 네, 보이지도 않는데 보더라도 무슨 말씀이신지 저도 모르고 아마 어머님들도 아실 수 있겠지만 저와 같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좀 싸매고 하다가 안 돼서 이제 수학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조정 원점수를 산출하겠다. 그리고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별 표준화 점수를 산출하겠다. 그리고 배점 비율을 반영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 가중합을 산출해서 표준 점수를 산출하고,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와 어머니도 눈높이에 맞게 조금 더 편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예시로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통 과목이 제가 뭔지 설명드렸죠. 문학과 독서인 공통 과목에 따라서, 그 점수에 따라서 선택 과목, 화법, 작문, 언어와 매체, 선택 과목의 점수가, 즉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다. 어떻게 되느냐? 한 집단 A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고 집단 B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예시를 들어보면, 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집단 A는 공통과목 평균 점수가 60점이고 집단 B는 공통과목 평균 점수가 70점이라고 가정한다면, 즉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집단 B가 공통과목 점수가 더 높다라고 가정한다면, 선택 과목의 표준 점수를 공통 과목이 더 높은 집단의 상향 조정으로 상향 조정시키겠다라는 게 아까의 내용을 요약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공통 과목이 높은 집단에 따라서 선택 과목 역시 표준 점수를 더 상향 조정해서 점수에 반영하겠다라는 게 지금 평가원이 제시하고 있는 점수 방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일반적으로는 언어와 매체를 대다수의 상위권들이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통 과목의 점수가 상위권이 배치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집단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지금부터 무조건적으로 일단 시간이 있는 이 상황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서 공부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문법은 예전과는 다르게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라서 어느 정도 준비하면 내신과 함께 충분히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고3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선택하셔야 된다. 네, 그렇게 하고, 그럼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점수의 총점이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즉 90점 똑같으면 어떻게 될까? 선택 과목이 다르다면 최종 표준 점수는 다를 수 있다. 선택 과목이 만약에 같다면 공통 과목 원점수를 높게 받은 학생의 최종 표준 점수가 높다. 즉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애들이 다 여기에 걸립니다. 점수는 똑같은데 네가 선택에서 하나 더 맞춘 게 아니라 공통에서 걔보다 하나 더 맞춰서 점수가 똑같다면, 그러면 너는 표준 점수를 더 높게 받겠다. 그래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애들 보면 표준 점수 1점 차로 쫙 줄 서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결정이 되는데, 한 번만 넘겨주시면, 예컨대 학생 A와 학생 B라는 예시로 둘 다 똑같이 90점인데 학생 A는 공통 과목 점수가 더 높고 학생 B는 공통 과목 점수가 낮은 대신 선택 과목 점수가 더 높다라고 둘 다 의대를 쓸 수 있는 점수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학생 A가 최종 표준 점수가 더 상향 조정돼서 나타나기 때문에 100분위로 따지는 그 점수에서 수능적으로는 학생 A가 학생 B보다 같은 점수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대학을 가게 된다라는 거를 아까 말했던 그 점수에서의 두 번째 결론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를 보시면, 이제 어떤 선택 과목을 선택해 유리할까라는 거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이제 고3에 몰려서 너무 해야 될 게 많고 과탐부터 수학까지, 특히나 수학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애들은 대부분 겨울방학에 한 8시간 이상을 수학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국어나 다른 과목을 할 시간들이 분배가 되는데, 그때 대부분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언어와 매체를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서 일단 공통 과목만 공부하면서 국어를 뭔가 준비해야겠다라는 거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그때 몰려서 고3 때 몰려서 하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언어와 매체를 뭔가 준비해 놓으면 훨씬 더 편하게 갈 수 있다라는 것과 함께 선택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보면 공부량은 당연히 언어와 매체가 학습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법을 이 구성 요소, 문법에 관련된 체계를 한 번쯤은 다 이론 수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습 부담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국어에 정말 놀라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국어가 수능을 딱 보는 8시 40분에 1교시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해 불수능이었다, 그러니까 불국어였다, 국어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한다면 그 교실의 재수생의 한 3분의 2가 빠집니다. 그만큼 1교시의 국어가 차지하는 어떤 그 압박감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90%가 완벽히 시간 안에 국어를 못 풉니다. 80분 안에 45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통계적으로 90%가 풀더라도 자기가 완벽히 풀어내지 못합니다. 10%만이 80분 안에 45문제를 나름대로 완벽히 풀어내서 국어를 시험을 치르는데 그렇다는 소리는 국어 시험에서 80분 안에 45문제를 자기 실력대로 완벽히 풀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국어 성적에서 10% 안에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 단축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어에서 거기에서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게 시간 단축 면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화법과 작문은 아무래도 글을 읽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언어와 매체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언어와 매체가 좀 빨리 푸는 애들은 10분 정도, 화법과 작문은 한 15분, 늦게 푸는 애들은 한 20분, 한 15분, 14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5분 정도의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에 이런 시간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게 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표준 점수에서 언어와 매체가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웬만하면 언어와 매체가 유리할 거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딱 이런 그래프 곡선을 그립니다. 고2 때까지 내신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다가 고3 때 중반부터 이제 수능 막바지로 갈수록 수능 비중이 높아지는데 이 어떤 갭이 나중에 절대 메꿔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같은 뭔가 곡선을 그리면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냉정하게 말하면 내신에서 스카이 그리고 그 이상에 갈 수 있는 애들은 내신 자체에서 어머님 더 잘 아시다시피 1%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신에서 대다수의 아이들은 이 차이를 갖고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뭔가 좋은 대학을 가는 데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들이 뭐 막판 뒤집기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두 번째 또는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 수능 공부를 같이 병행해서 갈 수 있다면 나중에 고3이 돼서도 선택권이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이도 그렇고 학부모님들의 마음도 그렇고 굉장히 뭔가 다른 대안이 있다는 게 굉장히 유리하게 뭔가 고3을 보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정말 고1 때 절대적으로 한 번쯤은 경험하셔야 됩니다. 6주, 8주 정도로 한 번쯤 방학 때 계속 경험하다 보면 뭐가 됐든 정말 고3 때 있어서는 이런 것들 차이가 굉장히 줄어든 상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고지로 수능을 일단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수능 국어가 중학교와는 다르게 일단은 지금은 굉장히 뭔가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4차 산업이 들어서고 있고 일단 그 안에서 모든 교수들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탤런트는 그러니까 아이의 능력은 이 많은 자료를 어떻게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냐가 정말 요새 가장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 학생이 내가 주는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스스로 사고할 것인가, 그게 결국에는 수능 국어에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고, 그래서 비문학이 가장 변별력 있고 중요한 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시험의 어떤 점수를 결정짓는 과목이 되는 건데, 여튼 수능 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입니다. 이번 수능도 한번 봐야 알겠지만 아마 수학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거나 수학보다 높을 가능성도
이렇게 서로 한 2년에 한 번씩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수능 국어 잘 보면 정말 고3 때 딱 끝나고 수능 국어 1등급 이상 맞아 놓으면 대학 갈 때 굉장히 편하게 뭔가 고를 수 있다는 건 정말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수학이라는 건 과거나 그 정말 괴물 같은 애들이 대치동에서 봤던 그 특히나 경기 가고 서울 가고 애들 보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학을 진짜 잘하는구나. 얘네는 어떻게 보면 근접할 수 없겠다라는 그 최상의 애들이 이미 정해진 상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당연히 여기에 투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 맞춰놓으면 충분하고 그 안에서 차라리 국어를 100점을 맞는 게 훨씬 더 대학을 갔을 때는 표준 점수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어떻게 수능을 준비할지도 지금부터 생각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네, 그렇게 점수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내신이 제가 만약에 내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물론 내신의 선생님들도 자기의 전문 분야가 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여러 가지 역량이 있겠지만 내신과 수능의 결정적인 차이는 내신은 선생님이 주입을 하면 성적이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수능은 주입을 하더라도 그 방향성이나 사고력 자체가 깨우치지 못하면 즉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절대 수능에서 최소한 국어만큼은 1등급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정보를 점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어머님들께서 고3에 국어를 해도 점수가 안 오르는데 꼭 해야 되나? 라는 그 논쟁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의 절대적인 비중이 그것 때문입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게 내신을 2년 겪고 나서 주입식 교육에 너무 애들이 머리가 굳어져 버려갖고 아무리 스스로 생각을 던져줘도 생각할 힘을 갖고 있지 않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1 때부터 수능을 병행하면 저는 내신 공부조차도 훨씬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고. 그래서 결코 완전히 다르지만 점수를 얻는 데 있어서 저는 다르지 않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충분히 수능 공부를 해보는 게 당연히 득이 될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넘겨주셔도 네. 그리고 1, 2학년 때 국어 고1, 2, 고2 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을 잘 맞았던 애들이 고3에 와서도 완전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 고3의 시험에 수능 시험, 특히나 평가원 시험은 고1, 2의 교육청 시험과는 완전히 다른 결을 갖고 있고 거기에 뭐에 대한 변수가 생기냐? N수생, 역대급으로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지만 어머님들의 자녀분들이 보실 그 시험에는 정말 모든 N수생이 다 들어올 겁니다. 마지막 의대를 갈 수 있는 기회다. 주기대도 한번 해보자. 지금 점점 의대 열풍 때문에 많아지고 있는데 약간 예전에 고시 낭인처럼 지금 수능 낭인이 너무 많이 생겨서 예,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N수생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 맞는 머리를 갖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올인하는 애들 변수 1 그리고 수능 적성에 맞는 머리 내신 외우는 건 너무 싫은데 약간 그 일 자체를 내가 스스로 이해하면서 읽으니까 너무 잘 풀리는데 이런 애들이 한 열에 한 명 정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생기면서 1, 2학년 때 성적이 3학년 때 절대 유지되지 않는다. 이런 변수를 계속 줄이면서 가야 최소한 수능 국어에서만큼은 내가 어떠한 어느 정도의 점수를 확보하면서 갈 수 있을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강조할 수 있는 건 국어 1등급 이상 맞아 놓으면 수능에 나중에 수능 점수를 통해서 대학 갈 때 정말 그 누구보다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큼 결과물을 좋게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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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비문학. 뭐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문학을 중심으로 잡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문학은 시간에 비례해서 성적이 오르는데 비문학은 절대 시간에 비례해서 성적이 오르지 않습니다. 문학 자체는 고3에서 시간을 투여하면 그만큼 성적이 오를 수 있는데 비문학 자체는 시간과 비례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체를 어떻게 내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조금 비문학이 어떤 건지 보여드리면 뒤에 이런 지문 4개를
30분 정도 안에 풀어야 됩니다. 이해하면서 푸는 게 아닙니다. 이해를 할 수 있을 만큼 하되 이 자체에서의 예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 흐름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를 생각까지 하면서 그 다음에 보기에 대한 정보까지 취합해서 논리적으로 이게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 논리적 결단만 할 뿐, 완벽히 이해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순간 완벽히 이해해서 푸는 학생은 아마 1%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 자체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뭔가 지식적으로 주입한다고 해서 이런 지식이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취합하지 않는 순간, 아닌 이상 이런 것들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리도 없고 그런 것들이 성적을 보장할 수도 없다. 그래서 네, 이런 예시 보시고 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가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너무 또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네. 네. 어떻게 공부할까? 그냥 테스트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봤는데, 네. 그냥 요약을 해드리면, 그냥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제가 고3만 담당하고 있고, 고3 애들만 가르치고 있고, 그동안 고3 애들이 어떻게 성적이 변화하는지를 너무, 정말 그 딱 실전에서 맞닥뜨리고 있으니까, 정말 아쉬운 것들이 하나하나씩 보입니다. 조금만 더 했으면 분명히 훨씬 더 달라졌을 것 같은데 그 몇 개월, 그 몇 주가 아쉬워서 얘가 이 성적을 맞는 게 너무 저조차도 납득이 안 갈 때도 있고 정말 여유가 있다면, 정말 그 아이가 공부할 마음이 있다면 저는 지금부터 내신과 함께 수능 공부를 병행하는 게 나중에는 훨씬 더 마치 비트코인의 어떤 떡상 하는 것처럼 수능에서의 어떤 떡상을 맛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할 마음이 일단 있어야 되고 그걸 받아들일 어떤 준비, 그리고 그 받아들일 준비에서 자기의 어떤 그 역량, 어떤 자기의 미래 같은 것들을 모든 게 다 맞물리면서 아이의 동기부여와 함께 그 당위성을 계속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가 그 대학, 어느 대학, 그 어떤 과,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떤 미래적인 직업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뭔가 동기부여를 해주시면서 이런 것들을 유도하면서 고3을 좀 3년을 보내야 정말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보낼 수 있다 라는 거를 제 경험적으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목동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보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자, 일단 중등부와 다르게 이제 고등부에 올라와서 고등학교에 와서 내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일단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신 범위는 고등수학 상 부분이고요. 2학기 부분은 고등수학 하합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장 넘겨주세요. 네, 일단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학습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3학년 양은 이게 전체 1년 과정이고요. 네, 오른쪽에 있는 이 과정이 고등학교 1년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부터 6번까지가 1학기 중간고사 범위, 그 다음에 요 밑에까지가 기말고사, 중간, 기말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일단 단원만 보더라도 엄청난 차이죠, 그죠? 네, 엄청난 차이고 물론 단원마다의 어떤 공부 학습량을 비교해봐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3 때 공부했던 그 양만큼 고등학교 1학년 올라와서 수학을 공부한다면 상당히 아이들이 버거워할 거예요. 버거워할 거고 따라가기 매우 힘들어 할 겁니다. 일단 중학교, 고등학교의 그 성적 차이를 말씀드리면 보통 중학교 수학 성취도 A등급이라고 하면 보통 35%에서 50% 정도는 A등급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가 수학 좀 못 본 것 같은데 일단 A등급이 나오면 일단 오케이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고등학교 올라오면 퍼센트대로 정확하게 나눕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한 35%, 40% 정도의 A등급을 맞았다면 요쯤 되겠죠? 현재 9등급 체계에서 한 4, 5등급 정도 맞아올 거예요. 한 4, 5등급 정도 맞아오면 분명히 A등급 맞았을 때의 기분과 고등학교 올라서 4, 5등급 맞았을 때의 기분은 분명히 다르거든요. 너 A였는데, 또 중학교 때는 A였는데 왜 고등학교 올라와서 왜 4등급, 5등급이니? 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 아이가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그대로 했을 경우에는 같은 등급, 아이는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이제까지도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열심히 했는데 나의 위치는 원래 여기였는데 그동안 A라는 등급으로 좀 포장됐던 거죠. 그죠? 그 내용이 고등학교 와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고요. 제가 학교별로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들이 궁금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학교 땡땡 고등학교는 몇 점쯤 받아야 1등급 나와요? 3등급 나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학교 알림이 들어가면 이렇게 보통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 점수는 다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보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평균이 60점이고 표준 편차가 17점이다 라고 하면요, 평균에다가 표준 편차 딱 더하면요 3등급 컷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균이 60점, 표준 편차가 17점이다 그러면 77점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가 보통 3등급 커트라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석선생님 맞죠? 그죠? 자, 평균이 60점에다가 표준 편차 17점의 2배 정도 계산하면 94점 정도 되잖아요. 네, 이 정도가 보통 1등급 컷 정도 되고요. 좀 더 이해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1등급 컷 한 문제 정도 틀린 경우에 94점 정도, 물론 서술형 감점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한 4문제 정도 틀렸다 그러면 한 3등급 컷 정도 됩니다. 생각보다 우리 1등급 맞아야 되는데 그죠? 1등급 꼭 할 것 같고 우리 아이는 믿고 있는데 그죠? 믿어줘야죠. 그죠? 자, 다음 자, 일단 조금 답답한 얘기 먼저 할게요. 고등학교 수학 교재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게 쫙 있습니다. 너무 많죠. 기본서, 유형서, 그 다음에 유형 심화서, 심화서, 모의고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중학교 때 별로 다루지 않았던 역대 이제까지 나왔던 모의고사들을 모아놓은 기출문제입니다. 거기에 마지막에 또 관연도 기출문제가 있겠죠. 학교별마다 기출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내신 대비도 하고요. 수능 대비도 합니다. 너무 많죠. 네, 그 중에서 이제 학교에서 보통은 부교재로 선정해서 쓰는 교재들도 있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표시했던 부분이 보통 학교에서 조금 부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 보통은 요즘에는 이 모의고사 문제 형태를 부교재로 사용하는 경우 꽤 많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고등 전 과정에 대한 내신을 보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수학 상하 과정 이제 진행하고,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때 수1 플러스 기하 또는 2학기 때는 수2 플러스 기하, 3학년 1학기 때는 미적분 또는 확률과 통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보통 한 학기마다 책 한 권씩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자, 고등수학 상하,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까지는 상대평가예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하고요. 네, 여기 기하라는 과목만 특별하게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80점 정도가 넘으면 A 등급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은 대부분 저랑 같이 수업했던 친구 중에 B 나온 친구는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A 등급이 나왔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A 등급 맞을 수 있어요. 네. 자, 다음으로 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인데 왜 제가 수능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사실은 이제 학교 내신이 수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수시로 학교를 보내는데,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 1등급 아이를 수시 추천해서 뭔가 좋은 결과가 나왔거든요.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이 학생이.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학교 내신이 쉬우면 그렇겠죠, 그죠? 학교 내신이 쉽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학교 내신이 쉬워요. 그 쉬운 시험에서 우리 아이가 실수하지 않고 잘 등급을 맞아서 수시라는 걸 지원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수능에서 최저를 못 맞추는 거예요. 수능에서.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학교에서도 한두 번 실수하게 되면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수능에 나오는 범위에 대한 문제를 난이도 있게 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능과, 즉 모의고사, 수능과 유사하게 계속 내기 시작해서 거기서 잘 받았던 친구가 결국에 수능에서도 잘 볼 확률이 높잖아요. 그런 아이를 추천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보통 이제 사실은 문이과가 사라진다라고 했지만 엄연히 수학에서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과 쪽을 지원하려는 친구들은 수원, 수투, 그 다음에 미적,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 3개 중에 하나를 보통은 선택을 하고요. 대부분은 미적분을 많이 선택하려고 합니다. 자,
자, 그다음에 이제 문과 쪽으로 지원할 친구들은 수원수투와 확률과 통계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조금 보통 이렇게 확률과 통계, 미적, 기하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에는 약간 좀 트렌드가 더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가 전체 수험생 중에 가장 많았거든요. 요즘에는 바뀌었다고 얼마 전에도 계속 기사 뉴스 나오잖아요. 뭐가 가장 많을까요? 네, 미적분이 가장 많습니다. 이제까지 미적분 과정이 수능의 선택, 즉 학생들 학생들이 응시하는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보다 미적분을 더 많이 선택했던 적은 없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미적분을 선택하는 친구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친구들보다 많습니다. 네.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냐면 수능 30문제예요. 1번부터 22번까지는 수원수투라는 공통 영역에 대해서 같은 시험지로 보고요. 자, 23번부터 30번까지는 선택 영역이라고 해서 미적, 기하, 확률과 통계 중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8문제를 보게 되는데, 자, 이거 말씀드릴까요? 이제 숫자가 90, 1, 9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90, 1, 9. 혹시 여기까지 알고 계신 분? 90, 1, 9. 설마 미적분 선택하는 비율이 90%? 아니죠. 그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능에서 1등급 맞은 학생들이 선택한 비율. 미적분이 90%. 이게 분모가 달라요. 1등급, 수능에서 1등급, 수학 1등급 맞은 학생이 선택한 걸 조사해 봤더니, 그 중에 90%가 미적분 선택한 친구래요. 그 1은 기하고요. 9는 확률과 통계입니다. 좀 다르죠. 그래서 표준 점수도 미적분 선택한 친구가 훨씬 더 높아요. 이건 이제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는데, 자, 미적분, 확률과 통계를 나누면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들이 이 공통 영역에서 받았던 기본 점수 있잖아요. 평균 점수. 그걸 자기 기본 점수로 가져갑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친구보다 미적분을 선택한 친구가 수학을 좀 더 잘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 친구들이 수원수투 공통 영역을 맞았던 그 점수를 자기 기본 점수로 가져간다. 확률과 통계 상당히 불리하겠죠. 자, 그래서 요즘에는 문과 친구, 즉 문과 쪽으로 가려는 친구들도 미적분을 선택하려는 상위권 중엔 미적분을 선택하려는 친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대치나 목동 쪽에서는 점점 인원이 늘고 있었거든요. 아마 올해는 더 늘어날 거고 내년은 더 늘어날 겁니다. 자,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일단 뭐 성공적인 고등수학을 위한 필요한 학습량이라고 했는데, 자, 일반적인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공부하는 양을 요렇게 요 정도 표시를 한다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학습량은요, 이렇게 계단 형태로 좀 필요하는데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요 시기가 상당히 수학에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시기예요.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수학을 가장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막상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올라가면요, 아이들 내신 준비한다고 엄청 치여요. 제 수업 듣는 친구들 중에서도 아이들이 시험 기간이 되면은 프린트를 뭘 들고 다니냐면 한국사 계속 들고 다녀요. 외울 게 너무 많다고. 그러니까 수학은 솔직히 수학은 평소에 좀 많이 쌓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시험 기간에 마지막 벼락치기처럼 잘 잡아주는 것도 중요하죠. 마지막 정말 아이들은 조금의 차이거든요. 어제 풀렸던 게 오늘 안 풀리진 않아요. 한 일주일 정도 수학 공부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풀렸던 게 안 풀리진 않습니다. 대신 푸는 속도가 엄청 느려지죠. 어색하거든요. 어머님도 이게 한 일주일 해외여행 갔다 오신 다음에 업무 복귀하시면 처음에 좀 멍하시잖아요. 뭔가 일이 손에 안 잡히죠. 아이들은 더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더 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아이들 보면 중학교 때 시험 기간 되면 수학은 비전에 했던 걸로 좀 이렇게 하고 수학하고는 잠깐 다른 과목 좀 준비하자 이렇게 하시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정말 큰일입니다. 감 떨어진다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감 떨어지면요, 평소에 50분 안에 풀던 거를 한 70분 걸려요. 그럼 나중에 서술형 시간 없어도 못 쓰고 있어요, 애들이. 자, 볼게요. 네, 그래서 보통 1등급 맞는 친구들에 대한 학습량을 보면 중3에서 고1 올라가는 요 시점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좋은 시기인 게 뭐냐면 선행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어요. 자, 보통은 이 시점에서 가장 좋은 수학 전략이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은요. 혹시나 고등수학 상화 과정이 안 돼 있다면 그 과정을 빨리 진행하는 게 좋지만 만약에 고등수학 상하 정도는 내가 봤다 라고 한다면 자, 수원과 수투라는 과목에 좀 집중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내신은 고등수학 상하 과정이거든요. 내신에서 어떤 느낌이냐면 춘추 전국시대 수학을 진짜 잘하지 않는 친구인데 그 영역을 되게 무한히 많이 반복을 많이 한 친구들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단원이기도 합니다. 특히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요. 그 범위는 아이들이 열심히 여러 번 반복하면 약간 중등부랑 비슷해요. 나올 만한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정도는 반복을 하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기말고사 가고 2학기 가고 특히나 2학년 가면 완전 달라집니다. 그 2학년 과정이 수원수투고요. 이 영역부터 수능 범위입니다. 언제 난이도가 확 올라갈까요? 2학년, 그죠? 1학년 과정에서 2학년 딱 올라가는 그 시점, 수능 범위가 들어가는 이 시점부터 학교 수학의 난이도가 결정됩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마다 수학 난이도는 이래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1학년 과정은요,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선생님이 욕심 좀 내서 어려운 문제 두세 문제 더 내면 어려운 시험이 되고요. 조금 힘을 빼면 좀 쉬운 시험이 돼요. 정말 그 학교의 수준을 보려면 2학년 시험지를 보면 됩니다. 학교에서 얼마큼 요구하는지. 1학년 때 수학 점수 잘 맞다가 2학년 돼서 완전 꼬꾸라지는 아이들 꽤 많아요. 대부분 어떤 경우에 있냐면 좀 선행보다는 현행에 좀 집중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걸 반복적인 학습을 위해서 반복적인 학습으로 좀 뭔가 이렇게 좀 잘 포장했던 친구들. 그 앞 뒷과정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보지 않았던 친구들. 그때 가서 하면 되겠지 라고 했던 친구들이 생각보다 그 시점에 가면은 공부할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보통 1, 2월쯤 가면은 뭐 수원수투 과정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사실은 뭐 미적분 과정까지도 상위권 친구들은 보기도 합니다. 자, 제가 최근 한 3년 정도 학교 내신 문제를 이렇게 쭉 다뤄봤을 때 수학에 대한 난이도를 보면요, 위에서부터 조금 어려운 학교, 중간 학교, 조금 쉬운 학교. 혹시 이 중에 우리 큰애가 명동여고나 허겁고 다니는데 우리 애는 어렵다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고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봤을 때 물론 여기 밑에 있는 화곡, 덕원, 영덕여고 학교라고 해서 모두 다 시험 문제만 나오는 건 아니고 분명히 변별력 있는 문제는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아이들마다 달라요. 10개 중에 9개 맞췄는데 와, 나 9개 맞췄어 라는 친구도 있고요. 엄마 나 하나 틀렸어. 이런 친구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보고는 중간 정도, 예, 이 카테고리가요.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봤을 때 조금 어려운 학교, 여기 중상 정도 되는 학교예요. 마포고는 한 중상 정도의 난이도가 있고요. 특히 2학년 가면 많이 어려워져요. 네, 2학년 때부터는 일단 학교에서 수능이라는 부분에 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난이도를 확 올립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자, 고등학교 수학 내신 경향을 보면 보통 20문제, 22문제 정도 나오고요. 상당히 시간이 부족한 시험입니다. 중학교 때와 다른 점. 중학교 때는 단원마다 정말 똑같이 생긴 문제를 여러 번 풉니다. 저는 근데 왜 이렇게 많이 푸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시험지에 똑같은 문제를 계속 풀어요. 애들이 문제를 보면 답을 나와요, 그냥. 수학 계산하지도 않아요. 이게 답이 이거래요, 그냥. 수학 정말 암기처럼 공부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똑같은 문제의 숫자나 상황만 살짝 바꿔도 전혀 다른 문제라고 판단해요. 그리고 그 많은 유형을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많이 풀어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도 이제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제가 물론
일방적으로 계속 풀지는 않습니다. 전 중요한 게 제가 푸는 것보단 제가 푸는 거 궁금할 수도 있죠. 아이들이 푸는 게 중요하죠. 계속 체크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설명하고 했는데 너 이거 정확하게 알아? 계속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믿어봤는데 이거 너무 뚜드려요. 너무 잘해요. 숙제도 잘하고 제 앞에서 푸는 것도 잘 풀고 그래서 살짝 믿음이 되고 안정이 생겼어요. 얘는 되겠다. 그냥 조금만 거리를 내가 조금 이렇게 너무 땡기지 않고 조금 느슨하게 잡고 있어도 모든 시험 다 잘 볼 것 같은 친구가 있는데 한 번 딱 순간 방심했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확 미끄러지는 걸 보고 그럼 애들은 믿으면 안 되겠다. 설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쯤 오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막 변형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요. 표현이 매끄럽지 않은 문항들이 존재합니다. 기존에 있는 시중에 있는 문제들을 막 풀다 보면은 이제 깔끔하게 정돈된 문제가 있는데 오류 문제, 심지어 오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모 고등학교에서도요, 앞에 객관식 1번, 7번, 6번쯤에 오류 문제가 있었어요. 심지어 그 문제가 난이도가 약간 있었습니다. 애들이 6번 문제 풀다가 내가 아는 문제인데 답이 없네? 뭐지? 한 번 더 풀어볼까? 답 나올 것 같은데? 또 풀었는데 또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아이 잘못인가요? 아니 애가 90점 이상이 예상되는 친구가 6번 문제 패스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풀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다 아는 유형인데? 쉽지 않겠죠. 그래서 그 문제 한 문제 때문에 뒤에 있는 문제를 밀려 못 푸는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어떤 조치가 있냐면 그 한 문제 재시험 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친구 뒤에 다 못 풀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학교 기출 문제도 좀 많이 풀어봐야 돼요. 표현이 되게 매끄럽지 못하거든요. 되게 선생님들이 본인 생각을 쓴 거기 때문에 애들이 똑같이 공감하지 못하면 문제가 전 이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좀 많이 봐야 되고요. 최근에 변별력 있는 문제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변별력 있는 문제는 최근에 봤던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많이 변형해서 내십니다. 사실 이것도 문제가 좀 있는 게 모의고사 문제는 좀 변별력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에 적어도 15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거든요. 모의고사에서. 그리고 내신에서는 한 3분, 4분 만에 풀어야 돼요. 갑자기요. 똑같은 문제인데. 비슷한 문제인데. 뭐죠? 계속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미리 그 전에 풀어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고, 변형 문제도 검토해 놔야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요즘에 난이도가 좀 상승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얘기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 대해서는 난이도가 좀 많이 상승하고 있고 2학년부터 갑자기 올릴 수는 없잖아요. 1학년부터 조금씩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EBS 부교재 이런 것도 좀 많이 활용하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뭐 1등급 전략이라고 썼는데 복잡한 계산에 대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왜요? 매끄럽지 못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문제는요, 답이 되게 깔끔하게 나와요. 답이 2, 3, 4, 5. 선생님들이 문제를 변형하다 보면 답이 그렇게 안 나와요. 17분의 85 막 이렇게 나와요. 뭐 계산이 막 복잡해지는 거죠, 분명히. 나는 맞게 풀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계산이 왜 이래? 애들 분수 나오면 싫어하거든요. 자, 그래서 복잡한 계산에 대한 시간 관리 필요하고요. 수학은 암기가 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애들 보고 풀어왔어, 맞았어, 오케이 이러면 애들 나중에 그거 믿는 거예요. 아이들 전적으로 믿게 되는 거고 그 아이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무조건 체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예상 가능한 등급별로 맞춰서 전략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애가 열심히 이번에 잘하면 2등급, 3등급 겨우 될 것 같은데 이 친구한테 1등급, 너 1등급 무조건 맞아야 돼. 1등급 문제 계속 풀리면 아이들 분명히 지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계산 문제, 계산 위주의 시험 문제, 유형 문제가 너무 뻔한 문제를 반복적으로 계속 푸는 건 언제까지?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 올라오면 비슷한 문제 계속 푸는 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계속 아이들이 생각해야 되고요. 검토해야 돼요.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이CNC에서 통합과 수업 맡고 있는 한세린이라고 합니다. 네, 제 소개 먼저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압구정, 반포, 목동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었고 이번 겨울부터 메가스터디 러셀 중계와 하이CNC 강서에서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 내신 대비 먼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 드리고 이후에 이제 예비고일 통합과학 수업 진행 방법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내신 대비는 간략하게 이렇게 4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학교별 자체 교재로 내신 대비는 진행이 되는데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3 과학이랑 난이도나 양에서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나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점수를 받고 엄청 놀라기도 하는데 근데도 이제 통합과학 교과 과정 내에서만 문제를 내면 사실 등급이 잘 안 갈리거든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래서 통합과학 교과 과정 내에서만 문제를 내게 되면은 보통 1등급이 한 7명이라고 했을 때 만점자가 9명에서 10명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원과목이나 투과목에서도 이제 관련된 단원들의 문제를 끌고 내려와서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하시고 그냥 시험을 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별로 난이도 차이가 엄청 심하게 나고 또 진도도 너무 달라가지고 내신 대비는 학교별 자체 교재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시험 보기 3주 전부터는 이제 기출 문제를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당 학교 기출 3개년이랑 인근 학교 기출 3개년 해가지고 애들한테 문제를 풀리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이제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기출 문제를 아예 안 풀리고 그냥 그러니까 시험을 보게 하는 선생님도 계시기는 하는데요. 보통 이제 교과 과정 내에서만 문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시중 문제집으로는 내신 대비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원과목에서 내려오는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문제가 조금 많아가지고 그런 문제 풀 수 있고 뭐 다른 학교 기출을 그대로 가져와서 숫자만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내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근 학교 기출 3개년까지 저는 풀리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대비 모의고사를 1회에서 3회 정도 애들에게 보고 이제 시험을 보게 합니다. 실전 대비 모의고사는 학교 시험지 양식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해서 이제 시험 문항수도 똑같이 하고 시험 시간도 같이 시험 시간 재고 OMR까지 써가지고 이제 모의고사를 한 번에서 3번 정도 보는데요. 직전 보강 전까지 한번 총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는데 이제 좋아가지고 여기까지는 사실 단원별로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금방금방 까먹거든요. 그래서 뒷단원을 하면 앞단원 좀 까먹고 이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한번 모의고사를 보고 이거는 이제 익명으로 자기만 알 수 있게 등수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치 실전처럼 막 등수 안 좋으면 막 울고 막 실수였다고 막 찾아가지고 점수 좀 올려달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그래요. 절대 안 올려주긴 하는데 어쨌든 요런 모의고사 그 석차 때문에 아이들이 좀 공부를 좀 한번 꼼꼼하게 하는 편이고 그다음에 직전 보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 프린트, 학교 프린트 요런 걸 좀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너무 떠들다가지고 숨이 좀 차는데 이제 통합과학 교과 과정 내에서만 내는 학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등급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틀리라고 문제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틀리라고 내는 문제는 이제 교과서의 구석에 있는 어떤 단어라던가 아니면 문제화되지 않는 문장을 보기에 하나 정도 넣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헷갈릴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내는 학교가 많아서 이제 보통 저는 교과서 빈칸 뚫기라던가 아니면 프린트 빈칸 이런 걸로 대비를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꼭 풀어야 되는 문제 요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선생님들이 빈출로 많이 내는 그런 문제 모음을 좀 가지고 있어서 보통 이제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운이 좋으면 그런 문제집을 한번 풀리고 이제 시험에 들여보냅니다. 특징, 내신 대비 특징은 사실 뭐 매주 주간 테스트 보고 뭐 기준 점수 미달자 재시험 보고 이런 건 다른 선생님들도 다 하고 계시는 거라서 클리닉 이런 건 다른 선생님도 다 하고 계시는 거라서 특징이랄 것까지는 없는데 일단 저는 문제를 무한으로 제공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제가 문제를 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사실 제가 주는 문제만 풀어도 충분하긴 합니다. 근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풀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또 문제를 계속 주다 보면은 문제만 받고 안 푸는 학생이 있거든요. 문제를 받으면 난 공부 많이 했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문제를 다 풀었다는 인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별로 문제를 계속 무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남권에서 세화고, 세화여고를 맡아서 수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 세화고, 세화여고가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통합과학에서 이제 투 과목에서도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3 겨울방학에서 이제 수업 방식과 그 학생 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통합과학의 그 예비고일 과정에서는 제가 이제 심화 문제까지는 풀지는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에 한번 이제 훑을 수 있도록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게 흐름이 이어지도록 설명을 해주는 편이고요. 근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예비고일 수업을 듣다 보면 이제 시중 문제집이랑 기출문제랑 조금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방학 때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정말로 내신을 보면 정말 이게 점수로 이어질까 하는 의문을 가지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주간 테스트를 내신 기출 문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간 테스트는 기출 문제로 해서 내신 기출을 한번 풀어보는, 뭐 너무 어렵진 않겠지만, 너무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으로 약점 보완이나 학습 상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업 교재는 저희는 이제 완자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제가 시중 교재 거의 다 풀어봤는데 이제 완자가 기본기 다지기에는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고 난이도 맛보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완자로 시중 교재를 한번 다 풀어봤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완자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판서 수업으로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개인 노트를 가져와서 이제 필기를 하라고 하는 편인데요. 이제 개인 노트를 가져오게 되면 이제 한번 이 수업을 다 마쳤을 경우에 자기만의 단권화 노트가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갖기도 하고, 또 판서를 했을 때 예비고일 넘어가는 학생들이 조금 집중력이 좋아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 관리는 저는 이제 요청할 때 이제 복습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간 테스트 결과를 매주 보는데 학생 점수랑 반평균을 어머님과 학생에게 동시에 전송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간다고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복습을 꼼꼼히 하고 주간 테스트를 보고, 이제 주간 테스트 미달이면 그냥 클리닉 한번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SNS 카톡 이용해가지고 질의응답 받고 있고요. 이건 피드백인데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이제 설명회 때. 그래서 보시면 현대고랑 영동고 아이는 이제 기말 때 정규에서 100점이 혼자다, 만점자가 또 자기뿐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학교 시험이 엄청 어려웠을 경우예요. 그래서 엄청 어려웠을 때 애들이 뭐 1등급 커트라인이 90점 근처거나 아니면 90점이 안 되는 경우에도 만점자를 배출한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만점자 많을 때, 평범할 때 만점 받아. 이거 이번 주 10월 11일, 이번 주는 아니지만 최근 네 받았던 만점지이고, 이거는 이제 상위권 애들이고요. 하위권 애들은 이제 과학학원 다니는 게 처음이었는데 뭐 이해도 잘 가고 과학에 자신감이 붙었다 라던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지도해 주셔서 뭐 이는 있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에 따라서 하위권은 쉬운 문제를 주고 어려운 개념을 안 풀리고 이런 선생님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하위권이건 상위권이건 문제는 똑같이 나갑니다. 모든 학생의 목표 점수를 저는 100점에 맞춰요. 그렇기 때문에 하위권 학생들이 따라오긴 따라오거든요. 이해를 할 때까지 설명을 해주긴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제를 수준별로 주지 않고 100점을 목표로 문제를 주게 되면 이제 좀 힘들긴 힘들거든요. 아이가 좀 힘들어 하긴 하는데 점수의 상승폭이 굉장히 큽니다. 한 번에. 근데 보통 이제 하위권 학생들 점수 올리기는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에 확 오르다 보면 학생이 되게 흥미가 생겨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객관식만 보면 학교에서 1등이라고 하는데 이 학생이 다른 학원에서 쫓겨온 학생이었거든요. 쫓겨나온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너무 안 해가지고. 근데 저한테 와서 한번 성적이 한번 막 많이 오르면 50점은 그냥 오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50점 올라서 약간 자기가 흥미 붙어서 이렇게 공부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하위권부터 상위권까지 다 이제 뭔가 얻어갈 수 있는 수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뭐 저한테 맡겨주시면 진짜 퀄리티 있는 수업과 자료로 만족하실 수 있게 보답하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CNC 통합사회 한국사 강사 정준수입니다.
그 통합사회랑 한국사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나왔고요. 일단 순서대로 각 과목별의 특징이랑 필요성이랑 전략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에 제 수업 이거와 연관돼서 어떻게 진행될지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통합사회부터 살펴보시죠. 통합사회는 그 과목 이름 그대로 인간사회 환경을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배우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게 1단원부터 9단원까지 굉장히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단원, 6단원은 윤리, 2단원, 3단원, 9단원은 지리, 4단원, 7단원, 8단원은 일반 사회, 5단원은 경제를 집중적으로 배우는 식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과목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3 수능 사탐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고1 통합사회를 공부해야 될 첫 번째 필요성이 있는 건데요. 잠깐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통사를 공부하다 보면 사탐의 기초적인 내용을 미리 습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탐 중에서 나의 적성에 맞는 과목이 무엇인가를 미리